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지난주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더니 이번 주는 따뜻한 햇살이 너무 반갑지요.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의 따뜻한 온기가 참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낮에 쬐는 햇살은 밤에 숙면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오늘은 푹 잠들 수 있겠지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으며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망스러운 수탉과 나무꾼. 어느 날 나무꾼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모두 울창한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나무꾼 노릇 10년에 길을 잃다니. 어둡기 전에 빨리 길을 찾아야 할 텐데 큰일이구나. 나무꾼은 숲속을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산속에는 도깨비도 많다던데 큰일이구나. 나무꾼은 진땀을 빼면서 숲속을 더듬더듬 나아갔습니다. 한참 나뭇잎을 헤치며 나아가자 멀리 기와지붕이 어른어른 보였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나무꾼은 간신히 산골짜기 아래에 있는 커다란 기와집에 다다랐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없습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나무꾼은 대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 사는 집인 듯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빈집인지도 모르겠다. 담을 넘어가 보자. 나무꾼은 훌쩍 담장을 뛰어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앞마당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기분 나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닐까. 어쩐지 소름이 오싹 돋는구나. 나무꾼은 무서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호원 쪽으로 돌아가니 여자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무꾼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누구 없어요. 나무꾼이 부르는 소리에 울음소리가 뚝 그치더니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어여쁜 처녀가 눈물을 닦으면서 마루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나무꾼인데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세요. 나무꾼은 고개를 숙이면서 공손히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 집에 계시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처녀는 나무꾼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산삼장수로 돈을 제법 벌었습니다. 조용한 산을 좋아하셔서 산속에 집을 짓고 온 가족이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집안 식구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마지막으로 제 차례랍니다. 처녀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적입니까? 아니면 도깨비입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잠들어 있는 동안에 감쪽같이 일어나는 일이라서 아침에 눈을 떠보면 마당 한가운데는 입었던 옷이 벗겨져 있고 핏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처녀의 말을 들은 나무꾼은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나무꾼님, 이왕 저희 집에 오셨으니 식사나 하고 가시지요. 처녀는 나무꾼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꽃을 수놓은 병풍이 펼쳐져 있고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이구, 내가 백여우한테 홀렸나 보구나. 바로 저 처녀가 괴물이구나. 신방같이 꾸며진 방 안을 보니 나무꾼은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처녀는 찬바람을 일으키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옳지, 지금이 달아날 때로구나. 나무꾼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낫으로 벽을 뚫고 간신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무꾼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대나무 숲속에 있는 나뭇가지에 올라가 숨었습니다. 앞마당에서 갑자기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꾼은 마당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처녀가 황소만한 수탉으로 변하더니 다시 잘생긴 총각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저 녀석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일까? 나무꾼은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 녀석이 오늘 밤 일을 방해하러 왔구나. 이놈을 붙잡아서 당장 요절을 내야지. 하얀 두루마기에 빨간 감투를 쓴 총각은 집안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참을 뒤져도 찾지 못하자 마당 한가운데 서서 초승달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일 밤에 금실 아가씨와 결혼을 해야겠다. 총각은 목을 길게 빼고 3번 울더니 처마 끝에 매달린 동우리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처마 끝 동우리 속에서 새벽 첫 닭이 울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걷히고 파란 아침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나무꾼이 끌려갔던 방에서 난데없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이 밝았으니 이제 아무 걱정 없겠지. 나무꾼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명소리는 병풍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무꾼이 병풍을 걷어내자 그곳에서는 한 처녀가 꽁꽁 묶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처녀가 아니라 또 다른 처녀였습니다. 나무꾼은 묶인 끈을 풀어주고 찬물을 먹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밤마다 내 꿈속에 나타나서 결혼해달라고 조르는 그 종각 아니요. 정신을 차린 처녀는 나무꾼을 보자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나무꾼이요. 나무꾼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처녀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열흘 전부터 우리 집 식구들이 밤마다 한 사람씩 죽어갔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 차례였지요. 처녀는 찬물 한 그릇을 마시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제 해질 무렵에 한 아가씨가 찾아와서 절 보고 시집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처녀는 누구요? 어제 처음 보았습니다. 누구한테 시집을 가라는 거지요? 밤마다 꿈에 웬 총각이 나타나서 결혼을 하자고 졸랐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그 총각이 싫어서 거절했거든요. 처녀의 말을 들은 나무꾼은 짚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옳거니 처녀가 되었다, 총각이 되었다, 유물을 떠는 것이 바로 닭이로구나. 나무꾼은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가씨를 꽁꽁 묶어서 병풍 뒤에다 숨겨놓았지요? 바로 어제 저녁에 나무꾼님이 보았던 그 처녀예요. 총각과 결혼을 하라고 저에게 말을 하는데 밖에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덤벼들어서 저를 명주수건으로 묶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둥근 해가 솟았습니다. 둥우리 속에서 커다란 수탉 한 마리가 날개를 치면서 나왔습니다. 처녀는 모이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집 식구라고는 이제 저 수탉하고 저뿐이랍니다. 저 닭은 10년 동안 키운 닭이에요. 강아지처럼 말을 잘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처녀는 닭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에이, 요망스러운 수탉아. 나무꾼은 커다란 수탉을 빼앗아서 들고 있던 낫으로 모가지를 잘랐습니다. 아가씨, 바로 이놈의 수탉이 요물입니다. 이놈이 요망을 피우는 것을 어젯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무꾼은 닭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처녀의 어머니와 언니들이 끼었던 금반지, 은반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무꾼과 처녀는 마을로 내려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닭을 3년 이상 기르지 않는답니다. 수동이와 구렁이. 옛날에 산삼을 캐러 다니는 수동이라는 신만이가 있었습니다. 산삼은 깊고 험한 산속에 많아서 혼자 캐러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번 집을 떠나면 몇 날 며칠을 산속에서 지내며 산삼을 찾아 헤매야만 했으니까요. 때론 호랑이나 멧돼지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 도적대의 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동이는 친구인 갑동이, 을동이와 함께 다녔습니다. 이번에도 수동이는 두 친구와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다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바위 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낮은 봉우리들이 쭉 펼쳐져 있고 낭떠러지 밑에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 삐쭉삐쭉 솟아 있었습니다. 바위를 기어 올라오느라 힘들었던 세 사람은 좋은 경치도 구경할 겸 바위 위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땀을 씻어주고 마음까지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수동이는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있다가 문득 절벽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꽃과 나무들이 앙상한 뿌리를 드러낸 채 듬성듬성 절벽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 조금 파인 곳에 풀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산삼 같았습니다. 여보게들, 저 아래 좀 봐. 저거 혹시 산삼 아닌가? 수동이가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자 두 친구는 동시에 절벽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낭떠러지 중간쯤에 수북이 돋아있는 풀은 틀림없는 산삼이었습니다. 신봤다, 신봤다. 세 친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와, 대단하군. 저것만 모두 캘 수 있다면 우린 큰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저렇게 가파른 절벽을 무슨 재주로 내려가 산삼을 캔단 말이냐? 그러게 하늘을 나는 새들도 못 가겠는걸. 그러나 많은 산삼을 본 새 신만이는 욕심이 생겨 발길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수동이가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어. 칡 덩굴로 망태기를 엮고 줄을 꼬아 매달고 내려가면 돼. 오, 그럼 되겠네. 그려, 어서 빨리 칡 덩굴을 찾아보세. 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칡 덩굴을 찾아 망태기를 엮고 줄을 꼬았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네. 누가 내려가서 산삼을 캐어 올려보내겠니? 나는 어지럼증이 있어서 못 내려가. 갑자기 갑동이가 핑계를 대며 빼자 을동이도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습니다. 난 어젯밤에 꿈자리가 좋지 않아서. 두 사람이 겁을 내니 마음씨 착한 수동이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동이가 망태기에 타자 두 친구는 천천히 줄을 아래로 내려주었습니다. 낭떠러지 중간쯤 내려온 수동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낭떠러지 바위 틈이 온통 산삼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수동이는 바위 틈에 두 발을 꼭 디디고 한쪽 손으로 바위 틈에 돋아난 나무 뿌리를 꽉 잡은 다음 또 한쪽 손으로는 산삼을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곧 망태기 가득 산삼이 쌓였습니다. 여보게들, 어서 망태기를 끌어올리게. 수동이가 소리치면서 줄을 흔들자 갑동이와 을동이는 망태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두 친구는 산삼을 쏟은 다음 망태기를 다시 밑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수동이는 빈 망태기에 다시 산삼을 가득해어 올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자 굵은 산삼은 이제 거의 다 캐게 되었습니다. 어이, 이번이 마지막 산삼일세. 수동이는 마지막 산삼을 올려보낸 후 빈 망태기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수북이 쌓인 산삼을 본 두 친구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을동이, 이 산삼을 우리 둘이 나누어 가지면 어떻겠나? 그럼 수동이는 어떻게 하고? 어허, 셋이 나누는 것보다 둘이 나누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자넨 10만이 노릇 집어치우고 한양 가서 한번 떵떵거리며 살고 싶지 않은가? 평소에 욕심이 많던 을동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망태기를 내던지고는 산삼을 나누어 가지고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망태기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던 수동이는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친구가 산삼에 욕심이 나서 날 버리고 간 거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마 칡동굴 줄이 끊어져서 새로 꼬고 있을 거야. 그러나 해가 져서 어둑어둑 해질 때까지 벼랑 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동이는 미처 캐지 못한 산삼뿌리를 찾아서 먹고 바위 틈에 웅크리고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벼랑 위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갑동이 을동이를 소리쳐 불러도 메아리가 되어 다시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산삼을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에 달아나 버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절벽 중간의 바위 틈은 겨우 한두 사람이 설 정도의 좁은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수동이는 캐다 남은 산삼으로 다시 허기진 배를 채운 뒤 바위 틈에서 스며 나오는 물로 목을 죽였습니다. 바위 틈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나자 이젠 캐어 먹을 산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젠 꼼짝없이 굶어 죽는구나. 산골짜기를 내려다보며 수동이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친구를 믿은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구렁이다. 엄청나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벼랑 밑에서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동이를 한 입에 물어 삼키고도 남을 만큼 큰 구렁이가 수동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 구렁이 밥이 되게 생겼구나. 수동이는 이렇게 한탄하며 두 눈을 꼭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스르륵 스르륵 구렁이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구렁이는 수동이 옆을 스쳐 지나 벼랑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휴, 이제는 살았다. 수동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벼랑 위로 올라간 구렁이는 갑자기 꼬리를 수동이 머리 위로 축 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수동이는 기겁을 하고 주저앉아 가만히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꼬리를 내려서 수동이의 몸을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나보고 자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신호인가? 굶어 죽으나 구렁이에게 먹히나 마찬가지지 뭐. 혹시 모르니 한번 붙잡아 보기라도 하자. 수동이는 슬그머니 구렁이 꼬리를 잡았습니다. 구렁이가 스르륵 스르륵 소리를 내며 앞으로 기어가자 수동이의 몸은 금세 벼랑 위에 닿았습니다. 구렁이는 수동이를 벼랑 위에 살짝 내려놓은 후 미끄러지듯 숲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구해주다니 정말 고마운 구렁이야. 수동이는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산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얼마를 뛰어 내려가니 큰 소나무 밑에 갑동이와 을동이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동이는 자신을 그냥 두고 온 친구들을 보자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게들, 그만 일어나 보게. 왜 나만 내버려 두고 내려갔는가? 수동이는 두 친구에게 다가가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나 두 친구는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었습니다. 두 친구 손에는 술잔이 들려져 있고 술병이 넘어져 술이 쏟아진 자리에 풀이 새까맣게 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산삼보따리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동이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갑동이와 일동이는 서로 산삼을 독차지하려고 친구의 술잔에 몰래 독약을 탔던 것이었습니다. 수동이는 하는 수 없이 죽은 친구들을 남겨둔 채 산삼만 가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수동이는 가지고 온 산삼을 세 몫으로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갑동이와 을동이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산삼을 캐어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만 구렁이에게 물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피해 이렇게 목숨을 건졌지요. 두 친구가 캔 산삼을 거두어 왔으니 받아주세요. 수동이는 두 친구의 몫의 산삼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욕심이 없고 마음씨 착한 수동이는 구렁이의 도움으로 목숨도 구하고 산삼을 팔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개로 태어난 어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옷은 다 헤어져서 누더기 같았습니다. 빗질은 하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보기 흉했답니다. 얼굴과 손발은 가죽만 남았습니다. 아주 바싹 말랐습니다. 겉모습을 보니 고생만 하다가 염라대왕 앞에 온 모양입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굴같이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무나. 염라대왕은 짓궂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 숙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황송하오나 쇳내에게는 들려드릴 만큼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사옵니다. 할머니는 몸둘 곳을 몰랐습니다. 뭐라고?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단 말이냐? 염라대왕은 험상궂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화가 나는 듯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쇳내는 신라 땅에서 살다가 왔사옵니다. 정말 재미있게 산 이야기가 없사옵니다. 시끄럽다. 그래, 신라 땅 어디에서 살았단 말이냐? 황궁하옵니다. 경주라는 고리옵니다. 무엇을 하며 평생을 살았느냐? 자세히 말해보아라. 예, 분부대로 알겠사옵니다. 할머니는 머리를 조아리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쇳내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키웠사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한평생을 일만 했사옵니다. 아들, 딸을 다 키우고는 무엇을 하였느냐? 줄곧 집만 지키며 살아왔사옵니다. 그래, 죽도록 집에만 있었단 말이냐? 염라대왕은 한마디를 더 물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늙어서도 집만 지키고 있었으니 쇳내는 방 귀신이나 다름없사옵니다. 할머니의 말에 염라대왕은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뭐 방귀시 망측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염라대왕은 저승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귀신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염라대왕은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늙은이를 끌어내어라. 예, 이 늙은이는 전생에서도 집만 지키고 살았으니 개가 되어 제 아들 집이나 지키게 하거라. 예. 할머니는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이승에 사는 할머니의 아들인 성씨는 집에서 암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갑자기 배가 부르더니 새끼를 낳았습니다. 딱 한 마리만 낳았습니다. 태어난 강아지는 아주 예뻤습니다. 이건 예사 강아지가 아니다. 낳자마자 요렇게 예쁘고 노릇하다니. 성씨내외는 이렇게 말하며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강아지는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여보, 강아지가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가 봐요. 아내가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강아지는 자라면서 아들 내외의 말을 알아듣는 듯 하였습니다. 다 자란 개는 너무도 영리했습니다. 도둑과 손님을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은 대낮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컹컹. 개가 요란스럽게 지저댔습니다. 도둑은 그만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성씨 내외는 이것을 알고 아예 개에게 집을 맡겼습니다. 이를 나갔다 오면 개는 아주 집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개를 보통 개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저 개를 잡아서 몸보신이나 할까? 성씨는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개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살이 토실토실한 개를 보니 군침이 돌았습니다. 개는 너무 크면 맛이 없어. 저 개는 잡아먹기 꼭 알맞은데? 푹 삶아 놓으면 고기도 야들야들할 거야. 게다가 술이나 한 잔 곁들이면. 성씨는 생각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잡아야지. 성씨는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개를 잡으면 강 건너 딸에게도 제 너머 누이 집에도 개다리 하나씩 보내고 나머지로 동네 친구들과 술이나 한 잔 나눠야겠어. 그런데 자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동네 어디에 쏘다니는 개지? 성씨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씨는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자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멀리 달아났을 걸세. 동네 사람은 개를 찾는 성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씨는 개를 찾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한편 제 너머에 사는 성씨의 여동생 집에 낯선 개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누이 동생이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보니 너는 우리 집 친정개가 아니냐. 누이 동생은 반가워서
개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개는 꼬리를 사리며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끙끙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인가 애원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데? 개가 안쓰러웠습니다. 마루 밑에 자리를 만들어주고 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는 밥을 먹지도 않고 꼬리를 감으며 마루 밑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성씨는 이런 것도 모르고 마루에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그때 꿈을 꾸었어요.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너는 어째서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좀처럼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씨는 머리를 만지며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이놈, 너는 어째서 내 어미를 잡아먹으려 하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통 모르겠습니다. 이놈아, 내가 잡아먹으려 했던 개가 바로 내 어미란 말이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놈이 아직도 이 애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내 어미가 죽어서 저승에 갔다가 다시 개로 태어나 내 집에 산단 말이다. 그것도 모르고 잡아먹으려 해. 이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너는 누이 동생만큼도 못하는구나. 아버지가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성씨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마음에 짚이는 게 있었습니다. 걔가 갑자기 태어날 때 일이며 영리하고 충실한 것이며 말없이 사라진 일이며 모두가 범상치 않아. 그래, 어머니가 우리 집에 다시 태어난 거야. 아들은 후회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구나. 성씨는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라, 누이 동생 집으로 가봐야겠어. 성씨는 꿈속의 아버지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는 누이 동생만큼도 못한 놈이다. 아, 이 말의 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들 성씨는 부랴부랴 제 너머 누이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성씨는 누이 동생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라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이 동생이 어리둥절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이다. 어디 계시니? 성씨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마루 밑에 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성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루 밑에 있던 개도 기어나와 눈물을 흘리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갑시다. 성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이 동생은 그제야 오라버니가 왜 저러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성씨는 개가 된 어머니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전생에 못다 바친 효성을 이제부터라도 다하겠습니다. 성씨는 개를 정말로
극진히 모셨습니다. 경치 좋은 곳을 얻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아들 성씨와 개가 구경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 쉬다 가십시다. 성씨는 개가 된 어머니를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성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어야 할 개로 변한 어머니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들 성씨는 사방을 살피며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옆에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구덩이에 개가 잠자는 듯이 죽어 있었습니다. 성씨는 어머니를 부르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 무덤을 커다랗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성씨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성부자의 어머니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그 아들 성씨의 지극한 효성을 칭찬하곤 합니다. 지금도 개로 변한 어머니는 무덤 속에서 아들을 지극히 생각하고 있답니다. 속고 또 속는 바보 호랑이. 어느 날 호랑이가 배가 고파 어슬렁어슬렁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토끼를 만났습니다.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던 잠인데 이놈 토끼야, 잘 만났다.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토끼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리한 토끼는 얼른 꾀를 냈습니다. 아이고, 호랑이님, 그렇게도 배가 고프십니까? 그렇단다. 그렇다면 나보다 더 맛있는 구운 떡을 드리지요. 그게 정말이니? 아우, 제가 어떻게 호랑이님께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럼 어디 구운 떡을 먹어보자. 토끼는 차돌 몇 개를 호랑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리다오, 어서. 아이고, 호랑이님, 성질이 어쩌면 그리도 급하십니까? 우물에서 숭늉 찾으시겠네요. 토끼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직 안 구웠니? 이건 굽지 않았어요. 이제 구워야지요. 토끼는 얼른 나무와 건부를 모아다가 불을 피웠습니다. 그 위에 하얀 차돌을 얹어 놓았습니다. 호랑이님, 구운 떡을 먹으려면 간장이 있어야 하니까 내가 마을에 내려가서 간장을 얻어오겠어요. 그럼 빨리 갔다 와야 한다. 몹시 배가 고프단 말이야.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토끼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달아났습니다. 호랑이는 토끼가 간장을 가져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어딜 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지. 배가 고파 더 참을 수 없다. 우선 먹고 봐야겠다. 호랑이는 불에 달구어진 차돌을 하나 삼켰습니다. 뜨거워. 호랑이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펄떡펄떡 뛰면서 차돌을 토해냈습니다. 쥐벼룩 많은 토끼가 나를 속였구나. 어디 두고 보자. 만나기만 하면 단번에 삼키고 말 거다. 토끼에게 속은 것이 분한 호랑이는 이렇게 별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산속을 어슬렁거리던 호랑이는 대나무 밭에 토끼를 만났습니다. 이놈 잘 만났다. 이번엔 속지 않겠다. 너를 잡아먹을 테다. 호랑이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단번에 토끼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호랑이님, 잠깐만 참으세요. 그렇게 너무 화낼 것 없잖아요. 뭐라고? 내가 화낼 게 없다고. 이번에는 결코 속지 않을 거다. 오늘은 제가 아주 맛있는 걸 드리겠어요. 토끼는 동그란 눈을 굴리면서 호랑이를 살살 꿰었습니다. 그게 뭐지? 호랑이는 화가 조금 풀렸습니다. 호랑이님, 여기서 눈을 딱 감고 입을 크게 벌리고 앉아 있으세요. 제가 참새떼를 몰아서 호랑이님 입으로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이번엔 정말이지. 호랑이는 토끼에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번엔 정말입니다. 그제야 호랑이는 눈을 딱 감고 입을 크게 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토끼는 대나무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참새떼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나무가 불에 타는 소리가 참새떼가 날아오르는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새떼는 호랑이의 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호랑이의 엉덩이가 뜨거웠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뜨고 사방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토끼는 간 곳이 없고 대나무 밭은 온통 불바다였습니다. 어이구, 큰일 났구나. 빨리 달아나야겠다. 호랑이는 하마터면 온몸이 불에 탈 뻔하였습니다. 또 속았구나. 호랑이는 분을 참지 못하여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호랑이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주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랑이님, 안녕하세요. 호랑이는 토끼를 냇가에서 만났습니다. 토끼는 먼저 아양을 떨었습니다. 앙큼한 놈. 이번엔 절대로 속지 않는다. 호랑이는 버럭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이번엔 물고기를 잡아 드릴게요. 어림도 없다. 이번엔 절대로 속지 않을 거다. 이번엔 꼬리로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어요. 뭐, 꼬리로 물고기를 잡는다고. 예, 어떻게? 꼬리를 물속에 담그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저 위에서 고기를 몰아오겠어요. 제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는 동안에 꼬리에 고기가 잔뜩 붙을 거예요. 호랑이는 토끼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호랑이는 꼬리를 물에 담갔습니다. 토끼는 이걸 보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호랑이는 물에 담근 꼬리가 점차 차가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토끼가 고기를 몰아올 때까지 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고기가
조금 붙은 모양이지. 호랑이는 은근히 기뻤습니다. 꼬리가 얼어붙은 줄은 몰랐답니다. 고기가 많이 달라붙도록 더 참고 견뎠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는 잡아 당겨야겠고. 호랑이는 온 힘을 다해 꼬리를 당겼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고기가 너무 많이 달라붙은 게로구나. 호랑이 꼬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꼬리를 당겼습니다. 그래도 호랑이 꼬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꼬리가 물속에서 그만 얼어붙은 것입니다. 호랑이는 사방을 살폈습니다. 사방은 다 얼음판이 되었습니다. 또 속았구나. 그 앙큼한 놈을 어디 가서 찾는담. 호랑이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토끼를 찾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꼬리가 풀릴 날은 언제쯤일까요? 아마 따뜻한 봄이 와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가 처음 본 수달. 제주도 한라산 밑에 수달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의 유난히도 날이 몹시 가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이 귀해졌습니다. 무트로 올라가면 먹을 것이 있겠지? 수달은 이렇게 생각하고 바다를 건너 무트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무트로 올라온 수달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그만 금강산까지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로구나. 저 호랑이에게 잡히면 꼼짝없이 죽게 된다. 도망칠 수도 없으니 이걸 어쩌지? 머리통은 큰 산만 하고 눈알이 커다란 사발만한 호랑이였습니다. 슬금슬금 올라오는 호랑이를 본 수달은 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달아날 수 있을까? 수달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써서 저놈을 쫓아버려야겠다. 수달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큰 소리 쳤습니다. 거기 오는 게 호랑이가 아니냐? 갑자기 들려오는 큰 소리에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놈이 나를 보고 함부로 내 이름을 부르는고. 이런 버릇없는 놈은 단번에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큰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동물이었어요. 호랑이는 수달을 향해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올라오네. 왜 도망가지 않을까? 수달은 그만큼 큰 소리로 말했으면 호랑이가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슬그머니 겁이 났어요.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다시 한번 소리쳐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아 들어라. 나는 백두산의 산신령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상에 호랑이란 호랑이는 다 잡아 없애려고 왔다. 내가 이 금강산에 와 있은지 여러 달이 되어도 호랑이란 호랑이는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아서 다른 데로 갈까 하던 중이다. 그런데 마침내 너를 보게 되었구나. 아주 반갑다. 어서 이리 와서 목숨을 바쳐라. 수달은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를 쳤습니다. 호랑이는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였습니다. 나를 산속의 왕이라 하여 모든 짐승들이 무서워하는데 저놈은
나에게 큰 소리 치는 거 보니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진 놈인가 보다. 잘못 덤볐다가는 저 놈을 잡아먹기는커녕 오히려 잡혀먹힐지도 모르겠다. 에라, 달아나자. 호랑이는 그만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왜 이리 급하게 뛰어갑니까? 토끼가 물었습니다. 저기 산꼭대기에 백두산 산신령이 내려와서 날 보고 목숨을 바치라고 해서 도망가는 길이란다. 토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달을 발견하고는 내려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속았어요. 그건 제주도 한라산 밑에 살던 보잘것없는 수달이란 놈이에요. 다시 올라가 잡으세요. 호랑이는 토끼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나랑 같이 갑시다. 꼬리를 서로 비끌어 매고 같이 가봐요. 토끼는 제 꼬리를 호랑이 꼬리에 감아 매었어요. 토끼가 앞장서서 수달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겨우 꾀를 써서 쫓은 호랑이를 이렇게 끌고 올라와? 내 이놈, 어디 혼 좀 나보아라. 수달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오, 토끼야, 너 참 기특하구나. 내 할아비가 남경 사신으로 갈 적에 호랑이 가죽 30석장을 바칠 것을 32장만 갖다 바치고 가더니 너는 산호랑이를 바쳐서 재우려 하는구나. 어서 빨리 올라와 산채로 바치렸다. 수달은 힘을 주어 소리쳤습니다. 토끼 요놈이 날 속였고 오물오물하다간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호랑이는 후다닥 뛰어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토끼는 호랑이 꼬리에 매달려 질질 끌려갔습니다. 토끼는 이렇게 끌려가다 바위에 부딪혔어요. 그만 입이 세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또 한참 끌려가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걸렸습니다. 밑구멍이 세 군데로 찢어지고 꼬리가 몽땅 잘렸습니다. 그때부터 토끼는 입과 밑구멍이 세 갈래로 찢어지게 되었고 꼬리가 짤막하게 되었답니다.